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85년 전두환 임기 중에 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봤죠? 남북 이산가족을 찾으려면 북한을 알아야 되잖아. 남북한이 서로 교류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 때도,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계속 NLL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해. 그래갖고 그걸 해결해 준 게 누구냐면 노태우야. 노태우가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찾아봐. 예.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말이, 예. 그게 노태우가 한 말이야. 노태우 때 남한의 총리와 북한의 총리가 합의해갖고 만든 거야.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 NLL은 국제법 위반이니 지금 당장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칙이 있어. 몰랐지? 너네 이런 거 다 몰랐지? 군대에서 그냥 맨 민주 세력인 척하는 종북 세력의 문제라는 얘기만 들었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지? 그지? 그래갖고 민주주의자들 빨갱이라고 막 부른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주의를 빨갱이라고 제일 많이 죽인 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야. 그래놓고 지네들은 북한이랑 내통했다니까? 민주주의자들더러, 예, 민주주의자들더러 빨갱이라고 욕을 해갖고 죽여놓고 지네들은 북한이랑 내통을 했어. 그럼 누가 빨갱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물론 이승만은 북한하고 내통은 안 했지. 친일파하고 일체였을 뿐이지. 근데 전두환,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북한하고 내통했다니까? 그래놓고 김대중, 노무현 욕만 한 거야. 몰랐죠,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퍼줬다고 그랬는데요. 이전에 김영삼 때 더 많이 줬고 노태우 때도 많이 줬어요. 북방 외교한다고. 전두환 때도 아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그렇지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북한에 엄청 뭔가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었어. 예. 이거 다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었어.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찾아봐. 85년 전두환 때야. 페미니즘하고 메갈리언 써놓으니까 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래요. 예. 적대적 공생관계.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그 미국하고 소련이 그 소련은 KGB, 미국은 CIA 얘네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각각의 스파이를 잡고 막 사상전, 냉전을 이끌었던 두 조직이 CIA하고 KGB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내통을 했어. 그게 다 밝혀졌어요. 예. 군대 비하함? 스피커 없음? 블랙? 예. 자, 난리가 났죠? 자, 이럴 때 얼리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무슨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냉전체제에 나온 말이야. 그래서 이 냉전체제 때 한마디로 미국하고 소련이 존재할 때 미국의 CIA하고 그 소련의 KGB가 서로 스파이를 잡고 막 그 비밀 공작을 하면서 엄청 둘이 많이 싸우는 저기 선수들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CIA하고 KGB가 한 팀이었던 거야.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그게 90년대에 다 들통이 났어. 미국에서. 그래갖고 CIA의 그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천만다행히 9.11이 벌어지면서 NSA라는 게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는 거야. 국토안보부라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 없는 조직이었는데 그게 9.11 사태 이후에 확대 강화되면서 CIA를 능가하는 조직, 국가 최고 조직이 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CIA하고 FBI가 제일 주요 정부기관이었어. 그래서 연방정부란 이름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한 주 이상의 주에서 사고를 친 범인, 연쇄 범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를 이동한 범죄자들을 잡는 게 FBI였고 그 다음에 적국을 이롭게 하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애들 잡는 게 CIA였어. 그런데 그 CIA가 알고 보니까 KGB하고 내통했다.
그게 나중에 90년대에 다 밝혀져. 그래갖고 CIA가 거의 이름을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누가? NSA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라는 NSA가 미국의 모든 간첩들을 잡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테러범 잡는다고 설치는 게 NSA야. 그래서 애국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찰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막 개인 사찰을 하는 거예요. 그 개인 사찰로 얻은 정보를 힐러리가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서 나온 게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서 보세요. 예, 자, 전 망부님을 좋아하고 지지 세력도 같은데요. 군대에서 일배를 하거나 세뇌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건 현재 한국 청년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반화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세뇌 안 되고 일배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해요. 운동 좀 하자. 나는 너를 지금 처음 봤는데? 네가 나의 오랜 팬이란 증거가 없네? 예. 그 다음에 내가 일배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어? 군대에서 일배를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군대에서 청년 우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군인들이 제보해서 알았지. 운동 좀 해. 일배만 하지 말고. 예. 우리 조카는 일배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명언을 남겼어. 일배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일배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눈 똑바로 못 뜬 애들이 일배한다. 온라인에 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인터넷 바깥에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즐거운 애들은 일배를 안 한다는 거야. 우리 조카가 정답을 얘기했다니까. 오프라인에서 눈 똑바로 못 뜨는 애들이 일배한다고. 그러니까 일배하는 애들을 딱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별로 다 안 좋은 애들이잖아. 이거 중고등학생들이 한 얘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제보한 거야. 자기네들은 일배를 안 한대,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반에서 일배한 애들, 좀 이상한 애들만 일배해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제보한 거야. 중고등학교에서 좀 모자란 애들이 일배를 해.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일배를, 그럼 남자애들이 가장 일배를 어디서 접하냐? 지난 10년 동안 군대 가서 DC나 일배를 많이 했다는 거야. 사이버 지식방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악플 달던 습관으로 나와서 똑같이 무식한 소리를 했다니까.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은 일배를 안 해. 그런데 일배에서요. 예. 일배랑 DC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그 일배와 DC의 기원을 설명해 줄게. 그때는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였어. 내 기억에 2005년경이었을 거야. 2005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했어. 그때 이덕화가 전두환 역할을 맡았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전두환이 멋있지 않냐, 전두환이 카리스마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그 드라마 게시판에 막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전두환 팬클럽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두환 팬클럽이 막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신문 기사로 읽었어. 그런데 설마 했어. 그런데 우리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보건복지부에 탐사를 온 거야. 근데 얘네들이 김근태 의원한테, 아저씨 전두환 대통령 알아요? 그러더래. 근데 그 김근태 의원이 전두환한테 고문당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알아 했더니 전두환 아저씨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너무 깜짝 놀라서 나한테 물어봤고 내가 그 신문기사를 뽑아서 줬다고. 그게 2005년의 일이야. 2005년? 그때 일이야. 내가 2004년부터 6년 사이 그때로 기억해.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전두환 팬클럽을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모임에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전두환 팬클럽을 만든 게 초등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0대 아저씨들이었어. 전두환 팬클럽이 모였는데 50대 아저씨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 애들이 지금의 DC와 일배의 뿌리야. 2005년에 초등학생이면 13살 미만이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12를 더해봐. 지금 25살
그 정도 되는 애들이 바로 그 전두환 팬클럽으로 형성된 애들인 거야. 몰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DC에서 정사계라고 뭘 모임을 했어. 정사계 말고 뭐가 뭐였더라? 하여튼, 순전히만 말투가 10대 인터넷 용어를 막 쓰는 인터넷 언어 있잖아. 내가 볼 때 그 인터넷 언어 왜 만든지 알아? 마치 지네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처럼 일베어를 만든 거야. DC어 일베어. 그래서 DC나 일베에서만 통하는 말들. 그런 말을 쓰면 자기랑 같은 또래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야. 자기가 10대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20대라고 얘기하면서 일베어를 쓰는 거야. 일베어나 DC어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60대, 50대였어. 오픈 모임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일베에 어떤 애가 와서 방송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 무슨 모임을 한대. 그리고 모였어. 근데 거기 와갖고 글 쓴 애들이 전부 다 일베어를 썼단 말이야. 근데 다 아저씨들만 모였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전두환 지지 세력이 걔네들을 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DC나 일베는 어린애들만 간 줄 알잖아. 아니라니까. DC나 일베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7년에 내가 받은 제보였거든. 그때 아저씨들이 버글버글 하다 그랬어. 그게 뭐냐. 전두환 세력이 그렇게 청년들을 키운 거야. 걔네들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 왔고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종북 쓰고 다니는 거야. 실제로 아프리카에서요. 예. 실제로 그 타 방송 언급하면 블랙입니다. 그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몇 년 전에 일베가 아프리카에 접수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왜 그 착한 무슨 친절한 미선 씨 그거 나 끌고 간 애가 그쪽 세력이래. 일베 DC 그쪽 애들이 나를 강제로 출연시킨 거야. 내가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기어이 나를 끌고 가서 그동안에 별풍선 얼마 벌었냐 그 얘기를 시키고 그 얘기만 딱 방송에 내보냈어. 근데 얘네들은 내가 되게 돈을 많이 번 줄 알았어. 별풍선으로 그때까지. 그게 11년 5월달에 일이었는데 11년 5월달에 나를 강제로 끌고 나가가지고 방송에 출연을 시켰어. 케이블에. 그래놓고 나한테 별풍선 얼마 벌었냐. 그래서 거기 나온 애들이 다 얘기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하고 3명한테밖에 안 물어봤어. 그리고 내 얘기가 내가 했던 다른 얘기 다 잘리고 딱 별풍선 얘기만 나왔어. 근데 내가 처음에 말 안 하려고 그랬지. 왜냐면 너무 조금 벌었기 때문에 이건 영업비밀이었거든. 나의 인지도에 비해서 내가 그 2011년까지 3년 반 동안에 내가 3,500만 원밖에 안 받았어. 총액. 3년 반 동안 내가 별풍선 환전한 게 3,50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이걸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얼마를 벌었냐고. 그래서 나는 원래 다큐다. 원래 일반 방송이 예능으로 돈 벌어서 다큐에 돈을 쓴다. 나는 이게 돈을, 왜냐면 나 때문에 그 문용시 사장 잡혀가고 그 소송비도 엄청 들었단 말이야. 그건 내가 그 별풍선 버는 방이 아니었어. 2011년 3월에. 그래가지고 5월에였죠, 5월에. 근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3,500만 원이라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만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3,500은 만질 수도 없다. 전혀는 카메라 앞에서 야부리 틀고 3,500이 누구의 개집 이름 뭐래더라 누구네 집 개 이름이나 이러면서 막 애들이 악플을 다니까 어떤 공장 다니는 애가 댓글을 달았어. 야 나 공장 다니는데 저 아줌마보다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사건.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0년 이제 5월달이었어. 2010년 5월달에 그 사건, 방아타령 사건이 벌어져. 방아타령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까루님이 날 도와주고, 그래서 까루님이 그때 생방송하고 있던 여성 BJ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모든 시청자들이
코겔도 도와주고 막 이래가지고 방아타령을 연주 못하겠어. 그러자 그해 말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맞아, 그때였어. 그때부터 망치 부인을 무찌르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시비를 거는 애들이 일단 나타나. 그리고 그래갖고 10년 겨울인가에 뭐 무슨 자기가 명품을 쓴다는 둥, 뭐 강남에 산다는 둥, 뭐 이런 그런 개소리를 막 하는 거야. 데프콘 사건이 10년 3월 사건이고, 그리고 그 10년 1월 사건, 그리고 10년 5월 달에 내가 그 방아타령을 까루님 도움받아가지고 무산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까루님이 몇 년 동안 방송 못할 만큼 당했어. 걔네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방송을 못하겠어. 그리고 막 계속 폭파시키고 나쁜 이메일 보내가지고 실시간으로 실수하게 만들고 그걸로 녹화 떠가지고 방송 영정시키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그때 여자 BJ들을 너무 괴롭혔어. 그 여자 BJ들 거의 그만뒀어요. 그때 나의 방송을 까루님이 7분짜리 동영상을 녹화해갖고 여자 BJ들한테 보내서 틀어달라 그랬어. 그걸 틀었던 여자 BJ들은 다 그만뒀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명인가가 떠났어, 얼마 전에. 그러면서 그때 날 도와줬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무슨 과거 얘기를 물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별풍선을 막 지네들이 열혈팬이 된 다음에 열혈팬인데 별풍선 안 주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갖고 여비제이들더러 그때 그 새누리당이 빨간색이었잖아. 12년에 전부 빨간색 옷 입으라고 강요하고 무조건 빨간색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그랬어. 그게 11년에 그 여비제이들이 당한 거야. 여비제이들이랑 남자 BJ들이 그때 다 당했어.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당하게 일베라고 밝혀라. 그걸 막 강요당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BJ도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쪽에 누가 계속 괴롭히는 거래. 억지로 자꾸 막 끌어들이고 그 BJ가 자기랑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막 강요하고, 그래서 욕은 그 BJ가 다 먹는 거야. 근데 이 BJ가 얼마 전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더니 아프리카에 관계된 기사가 나오면 그 BJ만 계속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그 BJ를, 특정 BJ를 괴롭히는 거예요. 특정 BJ 얘기하면 강퇴해요. 까루님은 아니고, 까루님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고, 까루님도 또 요즘에 다시 고통당해요? 고생해요? 까루님 또 고생해? 까루님 말고 아프리카의 유명 BJ를 또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아프리카, 아니 여러분 1인 방송에서 뭐 애들이 1인 방송을 했다. 그거 아프리카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 왜 아프리카 BJ 욕을 하냐고. 댓글이 전부 아프리카 BJ 욕이야. 아프리카 BJ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성매매 여자 BJ들,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 성매매 여자 BJ들이 아프리카 사건이야. 어젯밤에 또 터졌더만. 그거 아프리카 아니죠? 예. 성매매 여성 BJ들이 아프리카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전부 다 아프리카 욕을 달아놨어. 그 다른 성인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새끼들이 일부러, 아니 웃기는 게요, 아프리카가 뭘 잘못하면 아프리카라고 명시를 해.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이트 얘기를 안 한다? 그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떤 BJ가 사고가 나면 아프리카 방송사고라고 제일 먼저 제목을 쓰면서, 다른 사이트에서 사고가 난 거는 그냥 1인 방송, 개인 방송, 그래서 마치 아프리카인 것처럼 BJ 이런 식으로 써. 근데 다른 데도 BJ라 그래요? 아프리카가 아닌데 아프리카 용어를 막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라고 오해를 유도하고 그 밑에 댓글로 지네들 말 안 듣는 사람 욕을 하는 거야. 그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다 아프리카인 줄 알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아프리카 욕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계속 엄청난 뭘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벌레들, 아니 벌레란다. 오늘 그 저기 댓글 부대 들어와가지고 난장 피우는 거 봐봐. 오늘 망치 부인이 계속 이 2주 동안에 뉴라이트의 실체를 다 밝혀주고 그리고 이 페미니즘 가지고 페미니즘 때문에 그렇구나. 페미니즘 때문이야. 다른 때보다 들어와가지고 다른 때보다 들어와서 지랄하고 있는 이유가 페미니즘 때문이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뭐다?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거야. 페미니즘은 메갈이다. 페미니즘 이퀄 메갈. 이렇게 딱 상징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메갈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서 미친년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놓는 거지. 그게 일베 그런 미친놈 이런 것처럼 메갈 미친년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놓고 페미니즘을 얘기하면 메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백혜련이 메갈이다. 아니 백혜련이 왜 메갈이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탁현민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왜 메갈이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얘기를 하면 이걸 메갈이라고 욕하기 위해서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거야. 지금 얘네들이 그쪽에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는 거네. 오늘 반응 보니까. 난 이게 뉴라이트에 대한 반응인 줄 알았어. 며칠 동안 뉴라이트를 달았는데 예, 페미니즘이란 단어 때문이구만. 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페미니즘 이퀄 진보 사상이야. 뭐요? 얘네가 왜 페미니즘이란 말에 막 이렇게 소금친 지렁이처럼 이러냐 하면 페미니즘 사상이 진보 사상이야. 민주주의 사상이고 그리고 평등 사상이고 평화 사상이고 인권 사상이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비하하기 위해서 메갈리아라는 구도를 만든 거야. 페미니즘은 메갈리아다. 메갈리아는 미친년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얘기를 하면 미친년 메갈이다. 그걸 주도하는 게 뉴라이트야. 그 구도를 짠 게. 그거예요. 프레임 만드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애들 반응을 보니까 그거네.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야. 군대에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도 가르쳐요. 예. 군대의 논리, 일베의 논리에 적응한 애들은 페미니즘을 싫어하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페미니즘하고 여성주의가 다르다면서요. 나한테 설명을 하래. 같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려고. 메갈은 여성주의고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정부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페미니스트가 여성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야. 사전에 나와. 문재인이 자기는 페미니스트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문재인 팬들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성대결 구도로 가려니까 페미니즘과 여성주의가 다르다는 개소리까지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야. 진짜 중요한 얘기. 뭐냐? 더 이상 냉전 논리가 안 통하기 때문이야. 이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인데요. 더 이상 종북 빨갱이 논리가 안 통하는 거야. 왜? 지난번에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전국에서 떠들었잖아. 그치? 전국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빨갱이라 그랬어. 그죠? 호남에서도 그러고 다 전국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빨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문재인이 됐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빨갱이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총 집결하고 있는 게 뭐냐? 페미니스트들을 메갈이라고 욕해서 미친년 취급을 해라. 미친년놈 취급해라야. 그래서 걔네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동성애 문제로 건드린 거야. 문재인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막 동성애자라는 것들이 문재인을 공격했어. 아니 동성애를 욕한 건 홍준표인데 왜 홍준표한테 욕하지 않고 문재인을 욕하냐고.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이게 성소수자인 척하는 애들, 동성애자인 척하는 애들이 그것도 얘네들 조직이야. 걔네들이 먹었어. 그리고 메갈. 얘네들이 지금 왜냐하면 성소수자나 이 페미니스트가 소위 진보 세력들이 많았어. 그래서 지네가 성소수자인 척하고 메갈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페미니스트인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본질을 어긋나는 거죠.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진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한다면 홍준표를 쳐야지 왜 문재인을 치냐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동성애 문제하고 페미니즘 문제를 계속 논점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민주 세력을 이제 막 궁지를 모는 거야. 그러면서 야 문재인은 동성애를 찬성한다. 원래 얘네는 동성애 찬성한다는 말 이끌어내서 한국 교회가 문재인 반대 운동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거기 안 낚였잖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와서 난동을 피우고 사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과한 걸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돌렸는데 안 통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성소수자 문제나 페미니스트 문제는 진보적인 사상이고 그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갈이라는 프레임을 짠 거야. 옛날에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자기네 군부 독재를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낙인 찍어 죽였잖아. 이명박 박근혜는 종북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죽였고 이제 얘네들은 메갈이라고 낙인 찍어 죽이려는 거야. 그치? 지금 얘네가 민주세력을, 합리적인 민주세력을 메갈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어 죽이려는 거야. 위축시키고. 자, 이쯤 되면 내가 바꿔볼까? 제목 바꿨어. 나는 백혜련을 지지한다. 어쩔래? 난 백혜련 지지해. 와봐. 나 오늘 시간 많은데 한번 끝까지 가볼까? 응? 너네 진짜 문재인 지지자 맞아? 왜 얘네들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백혜련을 까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문재인의 단순 지지자들, 좀 모자란 지지자들을 악용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 팬클럽에서 백혜련 욕하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팬클럽에서 백혜련 욕하는 애들 빨리 캡처 뜨세요. 예. 지금 문재인 팬클럽에서 더민주와 백혜련 의원을 욕하는 걔네들 빨리 캡처 떠. 얘네들이 내가 볼 때 간첩이야. 뉴라이트 간첩. 니네가 내부 총질이지. 지금 문재인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을 미친 것들 아니야. 빨리 캡처 떠. 지금 문재인 팬클럽에서 백혜련이 내부 총질했다고 얘기한 그것들이 뉴라이트야. 아니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그러는데 무식한 것들이 진짜.
백혜련이 무슨 내부 총질이야. 어? 탁현민이가 국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욕을 내보내라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온 국민은 탁현민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예. 아, 내가 몰랐어요. 예.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을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자. 질문 나갑니다. 예. 일단 얼리고요. 예. 아니, 순수하게 여러분의 뜻이 궁금해서 그래. 예.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 성의식이 연일 문제가 되고 이를 비판한 더민주 여성 의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첫 번째, 백혜련 의원을 중심으로 탁현민 행정관을 비판한 것은 내부 총질이므로 욕먹어 마땅하다. 두 번째, 백혜련 의원 중심의 더민주 여성 의원들이 국민 정서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지지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 한번 써보세요. 예. 이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블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투표 시작됐어요. 예. 지금 뭐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예, 현재 지금 한 5,4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과연 이번 투표는 몇 명이나 할 수 있을지.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이 98조 658억이래요. 최순실이 800조면 세계 1위네요. 예.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98조 658억이라니까 최순실이 800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세계 1위 부자라는, 야, 이 엄청난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야, 우리나라에 세계 1위 부자 있다. 예.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3년 안에 800조 다 찾아내시기 바래요. 예. 이건희가 19조 1520억이래요. 야, 뭐 이건희는 껌이네. 최순실 800조에 비하면. 그죠? 이건 마치 문재인이 300톤의 금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금괴보다 많다며.
문재인이 뭐 300톤의 금괴를 갖고 있다 그랬다는데 그게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 300톤이 우리나라 총 금괴량보다 많은 양이래. 개소리죠. 그게 지금 800조란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냐는 거야. 독일에서 400개를 차명회사로 운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독일 우리 시청자님들 없어요? 독일 시청자님들은 우리 방송 안 들으시나? 독일이 그렇게 회사를 그렇게 막 운영해요? 자, 이 투표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참여 마감하고 네 발표합니다. 이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네요. 어이구 어떻게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군요. 예. 자, 5,400명 중에서 1,382명이 투표에 참여하셨고요. 예. 이렇게 나왔네요. 62표가 백혜련은 욕먹어 마땅하다. 그 다음에 국민 정서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으니까 지지한다. 95.5%. 뭐 얼마 안 했어요. 1,382명 정도밖에 참여 안 한, 3분 동안에 1,382명밖에 참여 안 한 얼마 안 되는 투표지만 이게 상식 아니냐고. 지금 여기 1,382명은 문재인 지지 안 해요? 지금 방금 투표한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 안 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혹시요 지금 투표 안 한 사람들 보통 한 2,000명 하는데 오늘 1,300명밖에 투표 안 한 게 본인들이 자기네들의 뜻을 숨기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1번을 찍고 싶은데 1번 찍기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한 700명이 투표 안 한 거야? 그러면 한 700명 정도는 더해서 생각해 줄까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다시 한번. 예. 발표 종료하고, 예. 이건 문재인 지지자만 응답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시청자분들만 대답해주세요. 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다 대답해야 되는 거야. 질문을 피하지 마.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세요. 예.
첫 번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범죄 행위도 아니니 냅둬야 한다. 두 번째,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해임하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답이 어려워요. 세 번째가 있어요. 예, 스스로 물러나서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 이 탁현민 행정관 어찌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투표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진짜 문재인 지지를 하고 탁현민을 그냥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솔직한 여러분의 뜻을 쓰세요. 제가 뭐 여러분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아이디. 예, 맨 처음에 아이디를 볼 수 있구나는 봤지만 그 다음에 난 한 번도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 안 해요. 예. 아, 지금 투표가 안 돼요? 지금 투표가 잠깐만. 지금 투표가 안 돼요? 몇 번 찍었는지 얘기하지 말고. 예, 지금 투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잘 돼요? 오케이, 다시.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았더라 과연 우리 방송에서 문재인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몇 명일까요? 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무척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문재인 지지율이 진짜일까요? 예. 자, 투표를 예. 종료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문재인 지지율이 뭐 한 40%밖에 안 나오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914명밖에 안 돼요. 안타깝네요. 네. 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범죄 행위도 아닌 냅둬야 된다. 60표. 네. 3.1% 나왔네요.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서 짐이 되지 말아야 된다가 63.2%. 그 다음에 해임하는 게 맞다가 33.6%.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1914명의 의견은, 네, 96.8%가, 네,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나가야 된다. 예. 청와대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페미니스트는 평등이 아니다. 아유. 너 말고 네 언니. 네가 닉네임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네가 닉네임을 너 말고 네 언니라고 해놓고 네가 무슨 페미니즘을 얘기해. 꺼져! 자, 나는 탁현민을 뭐 나가라 마라 난 얘기 안 하겠어. 나는 탁현민을 나가라 마라 얘기 안 하겠어. 왜? 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들이 조용해지더라고. 난 다만 언론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탁현민에 대해서 깔 거 있으면 지금 다 깔아. 괜히 치사하게 다음에 또 까지 말고 요실금처럼 탁실금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찔끔찔끔
문재인이 뭐 잘해서 칭찬받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지금 탁현민으로 까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사하게 아껴두지 말고 깔 거 있으면 지금 다 깔아. 시원하게 똥 싸버리고, 그리고 자를 거면 자르고, 나중에 아껴놨다가 다음에 또 까고 그러지 말자. 예. 자, 뭐, 일단, 우리 방 시청자들 1917명, 예. 여러분들은 민평년입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방에서 여론조사 하는 거, 이걸 쟤네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우리 방송에서 이 여론조사 하는 거를 쟤네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방 여론조사를 민평년 여론조사라고 아침에 와서 깎아내리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면 그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이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방송 여론조사를 방해하려고 막 이렇게 격화시키고 모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민평년이 뭐 먹는 건 못 먹어요. 별로 맛이 없어. 예. 자, 지금 쟤네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에서 강경화를 굉장히 세게 밀었잖아. 예, 우리가 강경화를 세게 밀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강경화를 원한다. 사실 다른 국민 여론은 그 43대 35였어요. 강경화를 그대로 임명해야 된다가 43인가 45, 그리고 반대가 35. 그죠? 그러니까는 앞서긴 앞섰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어. 근데 우리 망치분 방에서는 90몇 프로가 강경화를 찬성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러니까 이제 강경화를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방의 성향이 약간 중도 성향이야. 예. 우리 방송이 막 문재인을 극렬 지지자는 별로 없고 좀 합리적 지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뭐 더민주나 정부에서도 이 의견을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의견을 지네들이 막 깔아뭉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쟤네들 이제 비상식적으로 여론을 막 조작하려는 거잖아. 목소리 큰 몇 놈이 막 협박하고 윽박을 질러서 막 백혜련이 나쁜 것처럼,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 나쁜 것처럼 막 메갈이라고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몇 놈이. 지금 보면 악플단 애들이 몇 놈이야. 그죠? 몇 놈이 돌아가면서 세게 악플을 달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지지라는 말을 쓰고 있고, 몇 놈이 돌아가면서 세게 악플을 다는 거야. 그치? 몇 놈만 돌아가면서 세게 악플을 달면서 지네들 의견에 반대하면 막 윽박을 질러. 그래가지고 마치 대다수의 여론이 그 백혜련을 비판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야. 지랄하지 마라. 지랄하지 마. 네. 오늘의 투표 2가지를 발표할게요. 이게 동시에 발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 성의식이 연일 문제가 되고 이를 비판한 더민주 여성 의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4.5%가 백혜련은 욕먹어 마땅하다. 그리고 이 95.5%가 백혜련 의원 중심의 더민주 여성 의원들이 국민 정서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지지한다. 그 다음, 다음 조사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시청자분들만 대답해주세요. 탁현민 행정관을 어찌할까요? 에 대해서 냅둬야 된다는 3.1%, 해임하는 게 맞다 33.4%,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가 62.8%. 예,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상식적인 중도 보수의 입장이다. 예, 중도 세력의 입장이다. 예. 네. 96.8%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탁현민이 청와대를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문정인 교수에 대해서도, 예, 우리 방송에서 문정인의 발언은 지지한다가 97.4%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문정인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그거네. 쟤네들이 우리 여론조사에 열받은 이유가 이거네. 이게 마지막 여론조사였지. 오늘 하기 전. 우리 방 여론조사를 민평년 여론조사라고 깎아내렸던 이유가 이거네. 친일파들의 의견하고 다른, 예. 지금 친일파들은 문정인이나 강경화나 막 비판하는데, 우리 방송에서 문정인을 지지한다가 97.4%가 나온 다음에, 예. 지금 문정인 옹호론이 확산되나, 자, 이거 인증도 해줄게요. 예, 망치야, 뻥까지 마라. 자자자자, 요거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네, 자, 광고가 나갑니다. 더 줘볼래? 상큼하게 미니메이드 스파클링. 그 다음에, 권현서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튼 통신료 얘기하면 할 말들이 많으세요. 오늘 최종안이 나오는데 가닥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 기본료 폐지는 아니고요. 예, 기본료 폐지 말고 처음에 선택 약정이라는 거라죠. 그래서 2년 약정을 한 사람들한테 20% 할인을 해주는데 요거를 25%로 해주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도와주겠다. 네. 이게 골자가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냐 이게 다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내용이 나와 봐야 될 거고요. 어쨌건 뭐 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너무 나는 정부가 민감한 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미래부가 꼭 뭐 이런 과거의 정통부가 통신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부처냥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물론 오늘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또 통신 요금을 막 깎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조율해서 이것보단 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대했던 걸 생각하면. 좀 지켜보시죠. 이건 하여튼 오늘 나오는 결과 보고 내일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Y뉴스로 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파장이 아직도 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 사실 저는 뭐 수구 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 정치권이야?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옹호론이 왜 확산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옹호론이 실제로 확산되고 있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과 문정인 특보 발언을 두고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한 저희 지적은 옳지 않았다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합의가 예상이 된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기와 장소도 적절했다라는 게 그런 박지원 전 대표 생각이네요. 그렇게 이제 입장이 박 전 대표가 바뀐 거죠. 그런가 하면 박 전 대표는 이어서 북핵 문제는 9.19로 남북 문제는 6.15로 해결 가능하다. 햇볕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실 문정인 특보의 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모색하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였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한 내용이라면서 정작 미국보다 국내에서 미국 정책에 거스른다며 온통 난리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김종대 있어요. 의원은 같이 갔다 온 분이잖아요. 미국에. 예, 예. 우리 완전 국회의원들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도 민평균 안 하는 2,000명.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추미애 하면서 대표도.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뭐 정의당, 국민의당까지는 그랬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퇴까지 나왔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두고 사퇴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 대행겸 원내대표는 문 특보는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이니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 대행겸 원내대표 예. 참 이름들이 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외교안보 특보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예.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권영철 기자가 보시기에는 옹호론 쪽이 조금 더 지금 거세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뭐 처음에는 이게 분위기가 막 나빴다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회복하는 분위기가 단계?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정말 새로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분석 좀 해보셨어요? 문 특보의 발언 중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군사훈련 축소 얘기 이 얘기인데 그 문 특보는 세미나가 끝난 뒤에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북한의 대응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사드와 관련된 건데 사드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고 한다.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드는 무기체계, 방어형 무기체계다. 그렇게 말했죠. 예, 그걸로 동맹이 깨진다?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워싱턴에서 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발언이 논란의 핵심인데 첫 번째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예. 지난해 9월에 미국의 대북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17 전문가 17명이 예. 참여한 미국 외교협회의 대북 특별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당시 한국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만 부각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재확인, 네. 협상 단계별 점진적 행동 조치 방침, 마지막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인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고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협상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육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대폭 양보한 것으로 예, 예. 핵 동결 협상 재개를 위해서 식량 지원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까지 권고한 파격적인 겁니다. 북한도 2015년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예. 미국이 9시간 만에 이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선 1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이 같은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북한 핵과 미사일을 현재 수준에서 우선 동결을 시키고 추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핵 폐기로 나가자. 예, 예.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비핵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 옹호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이게 오늘 주제였어요. 네. 자, 이걸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허. 인제대 김현철 교수는 CBS 시사자켓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우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단 동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동결을 위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정인 교수는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전제가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핵 동결이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미국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식적인 얘기다. 예. 이런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도
문 특보에 대한 옹호론이 나오는 것은 옳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시기와 장소의 적절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에드벌룬을 띄워서 그쪽 분위기를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아까 오준 전 대사는 근데 그 에드벌룬 띄우는 자체를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외교에서는 뭐 그런 말씀도 그 하시던데.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너무 건 보는 거라고 아니죠. 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언론의 잘못된 보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대표적인 게 트럼프 경로 기사인데 지난 19일 연합뉴스가 워싱턴 특파원의 트럼프 경로 기사를 출고를 했죠. 예.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경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내용인데 있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이 기사를 출고한 뒤에 19, 20일 동안에 수많은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트럼프 경로 기사를 쏟아냈죠. 맞아요. 뭐 근데 이 기사는 경로는 트럼프가 했는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소스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축소 언급으로 논란이 된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에 경로한 것처럼 비춰지는 기사들을 잇따라 쏟아냈어요.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저 예. 처음엔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문정인 특보 발언을 듣고 트럼프가 화를 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죠. 뻥이었어.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예. 거였죠. 또 하나는 지난해 미국 외교협회의 특별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도 한국 언론들은 선제 타격론만 대서 특별했습니다. 예. 위기를 조장하는 안보 상업주의 발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 특별 보고서에서 선제 타격론은 정말 지엽 말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언론 보도의 실상이 드러나다 보니까 옹호론이 확산되는 거다. 세 예. 번째 이유도 있나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대북 제재와 선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과 잇따른 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결이 없기 때문에 홍현익 박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뭘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겠나. 예. 제재만 하면 대화에 나오나. 제재만 하니까 더 도발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문정인 특보 옹호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 배경을 짚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잘 다뤄놓은 얘기가 있어. 더 줘볼래? 아니 상큼하게 미닌 메이드 스파클링. 뭐냐면 어머. 다운됐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운됐구나. Three, two, one, fits.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의 발언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자, 이번에 문 특보와 함께 미국을 다녀온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예, 이번에 그 동아시아 재단이라고 우리나라 그 외교안보의 어떤 중추 연구기관입니다. 예. 근데 매년 하는 연례 세미나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미국 워싱턴에 있죠. 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뉴욕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그 오피니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그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미나 참석차 다녀오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정인이 특보로 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학자들의 학술 세미나였다는 거야.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이제까지. 학술대회 참석이군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연례 학술 행사예요. 그러면 뭐 미국의 정부 당국자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당국자는 일체 나오질 않았고요. 예. 그 당국자보다는 과거에 전직 관리, 네. 그 다음에 또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주로 학자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도 자기는 특보가 아니라 교수 자격으로 학술대회 간 거다 이런 발언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랬던 그렇습니다. 거야. 예, 김종대 의원은 그럼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예, 원래 이 행사에 옵저버들이 많이 갑니다. 예. 그런데 현직 특보로 간게 의원은 아니라고. 저하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동행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두 분이 동행을 했습니다. 공로명, 김성한. 네, 네. 두 분은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기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입니다. 예. 한미 간에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대단히 규모 있는 학술대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논란이 된 발언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동결하게 되면 한미연합훈련, 한미전략자산 축소할 수 있다. 이 발언 우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종대 의원 또 군사 전문가시니까. 사실 과거에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나온 발언입니다. 후보가 직접?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새로울 거는 그다지 없고, 예. 단지 여기서 예민한 것은 북한이 핵을 동결했을 때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예. 연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인데 이 발언도 정확하게는 미국과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다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뭐 그다지 센 발언도 아니다.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처음 나온 것으로 해서 예, 굉장히 예. 일파만파 확산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발언이 사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기자회견 당시에 나온 발언입니다. 원래 예. 문특보의 그 발언은 주로 기조연설 형식으로 한 20분간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때는 이 말은 안 나왔고 단지 그 사드에 관해서는 4계절에 모두 해당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 예, 이 예. 발언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예. 뭐 마치 동맹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아니 이런 황당할 때가 그러면 민주주의 위에 사드가 있냐? 예. 사드도 법 아래에 있다. 예.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민주주의자가 발언하면서,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기자회견 당시에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네.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문특보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드를 철수한다고 하면은 무슨 동맹이 무기 체계 하나에 예. 뭐 심지어는 그 우리가 도착할 당시에는 사드가 문제가 되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었습니다. 미국 학자들한테. 예, 예. 그래서 아니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정도라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아하. 이 발언을 기자 간담회 때 문특보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겁니다. 사드에 대해서 좀 강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 학계 기조 발제를 한 게 사람들한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큰 동맹의 틀을 가르쳐준 그런 발언인가요? 아니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이것도 당연하다. 예, 아니 무기 체계 주한미군이 넣고 또 빼고 하는 거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예. 아니 도대체 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 만나도 그냥 소리 벅벅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네, 네.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사드 때문에 완전히 한반도에 사드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근데 도대체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 뺀다고 하는 건 이건 거의 협박이거든요. 예. 아니 그런 동맹이 무슨 동맹이냐.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저희가 어이가 없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뭐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미국과 협의해서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발언이니까 하나도 센 발언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의 반응은 그닥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에요. 아하.
아니 어떻게 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은 검토할 만한 얘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일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드에 대해서 미국이 요즘 한국에 자존심을 세우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저도 무기 체계 하나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 미국의 태도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예, 예. 백악관의 참모들 불러들여 화를 벌컥벌컥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가 원래 합의된 건 올해 12월 연말까지다. 네. 그런데 당신들이 갑자기 그 대선 한복판으로 이 사드 문제를 끌고 오면서 이런 방구 우리 한국 국민에게 설명도 안 했는데 예. 이건 일종의 과속사고를 낸 거다. 예. 그걸 가속화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마라. 그건 과속사고지 어떻게 그게 정상적 배치냐. 네, 네. 그런 과속사고를 이제 한국 정부가 수습하고 있다. 예. 그 한국 국민들 멍든 가슴을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고 네. 일단 준법 질서를 지키자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건다. 경로한다. 네, 그러면은 아니 그 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풀어가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한테 시간은 못 줄 망정 이렇게 윽박 지르고 몰아치는 게 그게 동맹이냐?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건 제가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그렇게 격앙됐고 그 배경엔 트럼프가 있고 그 말씀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미연합훈련, 한미전략자산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들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 측에서는 이 전략자산에 한반도 배치가 된 거는 사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 외에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온 적도 없고. 예.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 4차 핵실험한 이후로 한반도의 전략자산 배치를 집요하게 로비를 했지만은 예. 그건도 사드 외에는 온 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 예. 전략자산 배치란 걸 마치 대단한 걸 미국이 지금 갖다 놓은 것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예.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예. 항공모함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것도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이후로 있었던 일이지 자, 그 전에 4, 5년간은 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김 의원님, 네.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괌 기지를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완벽하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네. 그런 걸 일부 우리의 국내 보수 언론들은 문특보 발언에 대한 미국의 어떤 항의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전략 자산이 이렇게 와서 폭격 훈련한 거는 공개를 잘 안 했습니다. 예. 우선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예. 와서 전략 폭격기가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자주 있는 건데 예. 공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고 어쩌다 공개한 건 북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굉장히 주한미군 사령관 지시로 예.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액티브란 표현을 써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논란을 다분히 의식한 걸로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아니 그러면 어저께 나온 뉴스에서 실제로 무슨 전략 폭격기가 우리나라로 온 것 같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라 호주 상공에서 훈련했다. 그 얘기는 잘못된 거네? 그죠? 어제 뉴스에서는 그 전략 폭격기가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라 호주 상공에서 훈련했다라고 내가 봤거든. 그게 아니라 진짜로 동해에서 서해로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갔다라는 거네. 그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미 간의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거다. 때문에 좀 적절치 못했다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전략자산 배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문 특보의 발언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북한과의 어떤 북한이 관심 있는 걸 하나 문 특보가 내놓은 거거든요. 네. 2015년에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네. 또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이런 훈련을 중단하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이 발언이 나왔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거는 과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 협상에 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예. 꾸준히 논의돼 왔던 거고 그러네요. 처음으로 그래도 정부와 가까운 사람 입에서 네. 그 가능성이 확인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북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하기 위해선 북한의 관심사. 예. 예컨대 북한의 관심사는 주로 안보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신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했어요. 정확한 순서로 얘기하면 먼저 4월 달에 올 4월 달에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왜냐면 이 한미연합훈련이 그 김정은이 갑자기 죽거나 뭐 북한 내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를 상정해서 북한으로 먼저 쳐들어가는 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중단한다면 자기가 대화에 나오겠다라는 게 먼저 지난 4월에 나왔어. 그리고 이게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학술대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화에 나오면 군사훈련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훈련을 안 하면 대화하겠다. 근데 문정인이는 네가 대화하겠다 그러면 그 전략자산과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대화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에서 다시 의견이 나왔어. 그 지난번 4월 달이랑 똑같이 자기네들을 우리도 대화할 수 있다. 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지금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 문제는 누구냐 하면 트럼프죠. 예, 북한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이게 이제 그 기사에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잠깐만요. 지금 트럼프는 뭐 중국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북한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굉장히 진전된 얘기야.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쌍중단 및 그러니까 둘 다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핵미사일 실험도 중단하라. 그리고 문정인 워싱턴 발언에 호응. 북한이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개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는 20일 인도 방송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이 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의 동결 조건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훈련을 꼽았다. 개 대사는 예를 들어 미국이 잠정적이든 영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 실험 유예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는 언제든 전제 조건 없이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지금 북한도 대화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거야.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지금 문정인 발언이. 개 대사는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계속하는 이유가 미국이 자꾸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핵실험을 하는 거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사적인 수단과 대화를 모두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며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북한에서 지금 핵전쟁을 막아야 된대잖아. 이런 개 대사의 주장은 지난 15년 1월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제안한 쌍중단,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둘 다 중단하라는 이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쌍방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장에 일정 부분 호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발언의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중국의 쌍중단과도 유사하긴 한데 조건이나 표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북한은 다만 21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의 입장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사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는 시비질이라고 북한에서 비난을 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강력한 공조로 북을 압박하고 제재한다는 등 우리 핵무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드는 못된 소리를 내뱉고 있다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도발자로 매도하고 국제적인 제재 압박 공조를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지금 북남 관계는 서로 선의를 가지고 마주 앉아도 제대로 풀 수 있겠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며 남조선 당국자는 상대를 자극하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언동을 그만두고 북남 관계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게 뭐냐? 위에 개대사하고 조평통이 왜 다른 거냐?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는 거야? 100만원! 50. 50은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문정인이 다른 스탠스. 문정인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문재인이 경고를 주는 척 하면서 내나 똑같은 얘기로 인터뷰를 했잖아.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문재인을 비판하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자기들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라. 자기네들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압박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자세로 나오면 말 안 듣겠다. 지금 협상 중인 거야. 공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논쟁 중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한편 미국과 중국은 21일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중국의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 대화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과 자국의 기업 간의 사업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틸러슨 장관 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안보리 해법을 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에다가도 꼬장 부리고 우리한테도 꼬장 부리고 지금 계속 꼬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중국은 둘 다 중단해라. 쌍중단.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단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돕고 미국은 미국대로 맞춰주는 아주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그 북한 쌍중단을 요구하는 그래서 북한 편도 들어주고 미국 편도 들어주는 지금 중국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감이 와요? 예. 물론 여기서 이 트럼프를 잘 구슬러야 된다라는 여러분의 말이 맞지만 트럼프는 알다시피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이제 계속 다른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누가 문제다. 이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걱정한다니까. 아니 문재인을 도리어 걱정하는 분위기야 지금.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가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오만 난동을 다 피우고 있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자기 백악관에 오는 기자들더러 녹화도 하지 말고 녹음도 못 하겠어. 그리고 기자들이 모두 열받아갖고 지금 백악관에 나와버렸대. 지금 북한은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는 미국산 박근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산 명박근혜.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을 골고루 갖춘. 예. 그래갖고 지금 특은혜. 그래갖고 지금 저기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모두 지금 막 열받아하는 거지. 미국산 박근혜야. 미국산 이명박인 줄 알았더니 미국산 박근혜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산 이명박처럼 나와가지고 미국산 박근혜 짓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에 걸쳐 2명한테 당했는데 야 미국은 지금 트럼프한테 1명한테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미국의 민주당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정치력이 없는 것 같아. 재보궐선거에서 또 졌다는 거야. 트럼프가 저지랄 하고 있는데 최악의 지지율인 트럼프네 정당에 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공화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척 얼마 전에 보니까 왜 민주당이 민주당이 왜 저지랄하지 그랬잖아. 그게 뭐냐 재보선 선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그 민주당이 그 뭐라 그래 미국의 보수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공화당은 트럼프를 비판한 거야.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비판해서 자기네들은 트럼프하고 다르니까 재보선은 자기들을 찍어달라. 근데 내가 볼 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선거 전략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이 힐러리도 내가 진짜 미국 가서 선거운동 해줄 수도 없고 힐러리로 안 되니까 내가 젊은 남자를 내세워라. 그때 내 말 들었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돼. 젊고 유능하고 잘생긴 남자하고 트럼프가 붙어봐. 당연히 이 남자가 되지. 근데 늙은 여자 힐러리를 들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줏대 있고 그 뭐라 그러나 이 트럼프의 만행으로 분노한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입장에서 지금 약자 편을 들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얍삽한 태도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세력이 안 찍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선거 전략에 실패하고 있는 거야. 왜냐 이게 이 오바마가 이게 딱 노무현 뒤에 우리나라랑 비슷해. 노무현이 노사모를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인터넷 여론으로 몰아서 대통령이 됐잖아. 그리고 계속 깨졌어. 노무현 때부터 재보선에서 계속 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그런 방식이 새로운 그 노사모라는 인터넷 방식이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안 통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엇박자가 났단 말이야. 근데 미국의 오바마가 소위 그 무브온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 지지를 얻어갖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 오바마의 인기가 민주당의 인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노무현 이후에 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딱 그 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이 그 실패의 경험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무브온이 노무현 따라한 거야. 노무현 따라서 무브온 운동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은 애국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개인 사찰이 가능했던 거예요. 부시가 2001년부터. 그래가지고 그 힐러리가 그러니까 오바마의 무브온이 우리나라랑 틀렸던 게 뭐냐면 미국은 정부에서 개인 사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각 개인이 주고받는 이메일을 다 검열을 한 거예요. 그 검색을 해갖고 이 사람의 맞춤형 그 선거운동을 한 거야. 그 얘기 들어봤죠? 맞춤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클릭하고 뭘 좋아하고 이걸 분석해서 그 사람의 원하는 공약을 쏴줬다는 거야. 그 기사에 나와. 근데 그걸 사찰이라고 얘기 안 해. 미국에서는 그게 합법이었던 거야.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의 무브온 운동이 애국법에 따라서 개인의 메일을 사찰할 수 있는 거야. 빅데이터라는 게 그거잖아. 빅데이터가 한 사람이 어디에 접속하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걸로 맞춤형 공약을 제공해가지고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된 거야.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개개인의 취향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었어. 테러방지법 이전에. 그런데 이제는 그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합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든 이유가 개인을 합법적으로 사찰하기 위해서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서 그 테러방지법을 만든 거거든. 개인 사찰을 이명박 때는 개인 사찰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때 테러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합법이 되는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오바마의 인기가 민주당의 인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세력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오바마의 정치가 성공한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봐.
그리고 지금 오바마가 이명박 같은 애한테 돈 받고 이렇게 막 초청받아서 오고 이러면 나는 이 오바마의 정신이 온전하다. 내지는 오바마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좀 의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오바마가 말이에요. 맨 처음에 당선될 때 약속이 뭐였냐면 그 총기 규제를 하겠다고 당선된 사람이야. 인종차별을 없애고 총기 규제를 없애겠다. 아니 총기를 규제하겠다. 근데 임기 중에 안 했거든. 그게 왜 그랬냐면 미국의 공화당이 민주당의 그러니까 그 오바마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통과를 안 해줬어. 그리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예산 절벽 그거를 계속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망할 때가 된 게 그런 미친놈들 그 공화당을 계속 뽑아주고 있는 거야 미국이.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얼마 전에 알았네? 그게 게리맨더링 때문이래. 게리맨더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네. 게리맨더링이 뭐냐면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 판을 짠 거. 승자 독식에 공화당에 유리한 그 투표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게리맨더링 때문에 계속 공화당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그 골 때리는 그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정치도 실패한 거고 개인의 인기만 있었던 거야. 개인의 인기 그 무브온 팬들이 오바마를 막 좋아했어. 그런데 그게 미국의 정치를 그러면은 개선했냐? 미국의 정치를 발전시켰냐? 아니라는 거지. 야, 이거 오늘 내가 뜻하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바마의 정치가 성공했다면 오바마 이후에 미국은 발전된 정치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오바마의 개인의 인기는 60%가 넘지만 오바마의 정당은 개박살이 났다는 거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 그건 뭐냐면 미국의 정치가 후퇴했다는 거야.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가 되는 것처럼 도리어 후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했는가? 그 원인을 문재인은 찾아야 돼. 문재인이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개인의 인기로 자기 임기는 마칠지 몰라도 노무현 끝까지 자기 지지자들한테 인기 있었어. 그러나 그 뒤에 한국 정치는 후퇴했단 말이야. 오바마 뒤에 미국 정치가 후퇴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의 실패를 다시 기억해서 그와 같은 노무현이나 오바마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 지극히 상식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다 상식적으로 비판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면 결국 상식적인 국민들이 등 돌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노무현 때 그랬어. 되게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들이 있었어. 그게 결국 성공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민주 세력이 그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노동계 집회야. 6월 30일 날 그 노동자들 다 모이라고 한상균이가 옥중에서 그 의견을 보냈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수구 세력이 코너에 몰려있을 지금 칭기스칸처럼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여름 총파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더 강력한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기사도 참 나쁘게 썼어.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 이 언론, 이 이명박 언론 이 개새끼들이 노동부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하고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뭐라고 썼냐 하면 노동계 촛불의 대가를 내놔라. 문재인 거기에 대해서 총력전으로 공격당을 압박하고 있냐. 이렇게 딱 이간질하는 기사를 쓴 거야. 그걸 보고 또 이번에 막 탁현민을 옹호하고 안경환을 옹호하는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 노조를 막 욕하고 진보 세력을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은 등 돌리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일부러 기사 제목을 그렇게 써서 노동자하고 문재인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 4.19 때 4.19를 이룬 다음에 왜 5.16으로 넘어갔냐, 왜 박정희 아가리에다 퍼줬냐 하면 그때 진보 세력이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된다고 계속 윤보선 정부를 압박을 가한 거야. 중요한 얘기니까 또 올릴게요. 예. 그 당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진보당에서 반민특위를 부활해야 된다. 왜냐면 옛날에 이승만 때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형 선생님 다 출마 안 했어. 근데 치사하게 진보당만 출마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의 선거에 정당성을 줬어. 명분을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진보당이 자기네들의 명분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운영했단 말이야. 그런데 반민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 국회 뿌락치 사건이 터져. 그래갖고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그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체포되고 국회가 막 아작이 나고 그리고 반민특위가 해산돼 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야. 그게 이승만 때 49년에 있었던 일이야. 김구 선생님 죽이고 반민특위 해체하고 그리고 나서 50년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년에 4.19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승만을 쫓아내고 민주세력이 집권을 했잖아. 그래서 윤보선이는 그 IBRD에다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걸 R&D 요청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달라.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진보정당에서 이 민주당 세력은 보수 세력이다, 이제 수구 세력이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서 왜 반민특위를 안 하느냐 계속 공격을 한 거야.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 진보정당의 입장을 대서특필하면서 이 민주세력은 국민들의 뜻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합당하게 그 민주주의의 길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능한 윤보선, 무능한 장면 내각 그렇게 욕을 해갖고 1년 만에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박정희 아가리에다가 5.16을 갖다 바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진보가 문제네, 노조가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진보 세력이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과연 그게 오류냐 아니냐는 나중에 먼 훗날 역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의 성급함이 도리어 역사를 후퇴시켰다라고 나는 보는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의 성급함이 결과론적으로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세력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진보 세력에게 속도 조절을 부탁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노동자와 진보 세력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 똑같았어. 여러분처럼 민주당 세력이 진보 정당을 욕을 한 거야. 서로 막 싸운 거야. 그 싸우는 거를 고성과 막말 이렇게 보도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진보 세력은 속도 조절을 좀 해주길 바라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여기서 막 진보 세력을 비난하면서 쌍욕을 해대면 그 내용을 딱 가지고 이간질을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노동자 집회를 바라봐야 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진보 세력은 계속 진보적인 방향을 요구해야 돼요. 자, 요점 나갑니다. 또 올릴게요. 우리는 그러면 이번 6월 630 파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해야 돼. 그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려운 얘기일지라도 더 발전적인 미래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더디더라도 발전 방향을 따라가는 거야. 원래 진보의 역할은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보수는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역사의 발전이야.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됐냐? 노동자들을 비판하면 안 돼.
노동자들이 문재인을 막 비판하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래 저 방향이 옳아.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조절해 가야지. 그러나 저 진보를 비난하기보다 그 의견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논해 보자. 나는 그게 민주주의자의 자세라고 봐. 와씨.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아. 그게 진보 세력의 역할이야. 그럼 우리 같은 합리적 보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우리 현실은 어렵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의 말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토론하는 분위기. 그게 우리 같은 합리적 보수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 노동자들을 저런 미친 그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버리면 도로 역사는 5.16으로 돌아가는 거야. 4.19 혁명 뒤에 5.16으로 돌아가는 거야. 야, 이거였구나. 노동계를 비판하지 마세요. 노동계를 바뀌어야죠 라고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비판하는 여러분의 의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 노동현실이 점점 나빠져.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이전에, 그러니까 김영삼 이전에, 김영삼 때까지 민주노총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도리어 합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고인물이 됐고 뭐라 그러나 어떤 기득권 세력처럼 변해간 거야 민주노총이. 그러면서 이 민주노총이 자기네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더 우선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나는 일부였다고 봐. 근데 그 일부의 모습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모두가 다 비난을 했어. 그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뭐 민주당 세력이 한나라 신한국당이랑 똑같이 비난을 한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노동 조건이 지금처럼 악화된 거야. 노동자들은 원래 계속 투쟁해야 돼. 헌법에 보장된 3권이 있어. 노동 3권. 노조를 만들고 단체 협약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헌법이 보장하냐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더 발전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같은 보수가 거기에 지금 딱 맞지 않지만 그들이 먼 훗날에 통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서서히 사회를 안정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보와 보수의 역할인 거야. 근데 우리가 노동계가 변해야 된다 이러면서 되게 아주 안 좋은 부분, 가령 공사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세습했다. 이런 부분들 막 강조하잖아. 그죠? 막 귀족 노조다.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지위를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한다.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필요 없다. 자, 그럼 망치부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노동자의 지위를 세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거는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 있냐면, 오베라는 남자 얘기 아세요?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근데 그 오베라는 남자의, 그거 한번 찾아봐. 그 오베라는 남자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웃에 되게 시끄러운 가족이 이사를 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그 사람들을 싫어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친해지는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이 오베라는 아저씨가 그 과거 얘기를 해. 왜 이렇게 혼자 살게 됐나. 이 오베라는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여자를 만나. 근데 그 사랑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애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살기 싫어갖고 죽어버리는 그런 죽이려고 했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뭐 이게 이제 그 공동체를 회복해 간다고 이런 내용인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오베라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철도에 일을 하러 다녀. 그러다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장면이 나와.
봤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노동자의 지위는, 노동자의 일은 사실 노동자들이 돈 벌어서 다른 일을 자기 자식은 다른 일을 하게 하지 노동자의 역할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노동자의 역할을 물려받는 게 그게 어떤 특권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특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왜 지금 우리는 그게 특권으로 보이느냐? 취업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옛날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던 거야. 옛날에 노조가 정상화되어 있었고, 그 평생 직장 제도가 있을 때, 그때부터 요구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됐냐 하면, 이 정규직이 이 IMF 때문에 싹 없어지잖아. 대부분의 정규직은 다 사라지고, 이 비정규직이 남아있어. 소수의 정규직이 그 정규직의 지위를 세습하는 것에 대한 분노잖아. 시대가 변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도 노동자의 지위를 세습하는 건 과거 시대나 합리적이었고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 세습하는 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을 모두 욕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그건 뭐냐면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알을 한 개밖에 안 낳는다고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좀 불만이 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없애버리는 거야. 민주노총이 강하게 살아있다면 그 민주노총이 올바른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자는 일해야 된다는 걸 계속 앞서서 발전시켜 나가. 그러면 비정규직이 우리도 저렇게 대우해달라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야. 중간 노동자나 하급 노동자들이 우리도 저런 대우해달라. 그러면서 다 같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공동으로 요구를 해서 노동자의 조건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욕을 하는 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을 시킨 거야.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이 아닌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켜서 그래서 노노 갈등을 만든 거야. 그걸 추미애가 법으로 만든 거고 ABCD EFG 18 그런 거예요. 예, CBCB 18 그래가지고 이 노노 갈등으로 이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 민주노총이 받는 대우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 민주노총이 받는 대우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대우야. 뭐라고요? 민주노총이 받고 있는 대우가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대우야. 그런데 민주노총을 비난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 낮아지는 거야. 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다 가입을 해서 노동자들이 똑같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쌍용 그 자동차를 기억하세요. 쌍용 자동차에서 어떻게 그놈들이 이간질 시켰냐면 1,500명을 해고하겠다. 그래놓고 절반한테 메일을 보내. 반값으로도 와서 일할래? 니네가 지금 파업을 끝내고 그때 1,500명이 같이 파업을 했어. 근데 이 회사에서 절반한테 메일을 보내서 니네가 파업을 끝내고 나오면 그러면 너네들을 재임용해주겠다. 도로 취직시켜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절반이 배신하고 나갔어. 그런데 취직시켜줬을까 안 시켜줬을까? 안 해줬어. 그래서 너무나 충격 먹고 수십 명이 자살한 사건이야. 그게 쌍용 자동차 사건이에요. 저놈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철저히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되는 거야.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서 더욱더 나아지는 노동자의 조건을 제시해야 돼. 그래야 문재인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문재인을 노동자들이 비판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 돼. 그래야 지금 문재인이 오늘 재벌들하고 만났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노동자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기업가들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업어드리겠다. 그래서 막 화합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그 뉴스에 안 나온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났다는 거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숫자만 늘리면 뭐하냐. 그게 박근혜 씨과 뭐가 다르냐. 지금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 술주정뱅이를 노동부 장관으로 그 밀어붙이는 거, 이게 이제 이 노총이 화가 나는 부분이야. 지금 노동부 장관은 술주정뱅이를 제시하면서 이 노동자들의 뜻은 무시하고 그 재벌들하고만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니까 노동자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고 같이 이 쌍놈의 이 공순이 공돌이 새끼들이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 문장을 욕을 해, 이런 시벌놈들 이러고 싸우면, 그러면 문재인은 전 세계적으로 반노동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때 문재인을 지지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군요. 우리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문재인이 보다 더 나은 노동정책을 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 지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문재인 지지자들 보고 야, 역시 박근혜 지지자들하고 다르구나. 수준이 높아. 라고 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오늘 막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온다. 내가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노동자들은 진보적인 욕을 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들을 욕하잖아. 그러면 둘이 싸우는 내용을 저기 종편에서 편집해서 보여준다니까. 그러면서 무능한 문재인, 그 지네들 지지자들끼리도 갈등. 요렇게 다음 기사 나와. 아마 이걸 가지고 댓글 부대가 이제 또 그 부분을 막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쓰겠지. 문재인 딱지 달고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쓸 거야. 그 목적이 뭐야? 종편용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딱지 달고 노조를 욕한 애들 캡처 떠나. 그놈들이 간첩이야. 내가 간첩이 하는 얘기라는 걸 다 한 놈이 해. 그치? 같은 놈들이 꼭 그 지랄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4.19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5.16으로 무너진 이유가 진보와 합리적 보수 세력이 타협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딱 집중해서 편집해갖고 그 부분만 보여주면,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간 이유는 설명 안 해.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장면만 보여주고 자유당에게 유리한 장면만 보여줘. 그게 언론의 편집 기술이야. 만약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노조를 막 쌍욕을 하잖아. 그러면 노조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자기 편끼리도 분열시키는 문재인, 무능한 문재인, 저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나. 야, 이 종편에 헤드라인 나와. 노무현 때 그랬거든. 노무현 때 그랬어. 지지자도 등 돌리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억나죠? 지지자도 등 돌리는 노무현 정부. 노무현 때 있었던 일이야. 그치? 어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감이 오지? 아마 쟤네들이 지금 열받아 있을 거야. 오늘 아마 내 욕이나 아프리카 욕이 또 올라올 거야. 왜냐하면 이번 주에 쟤네는 페미니즘만, 매갈 공격만 준비해놨는데 쟤네들의 다음 주 얘기를 내가 오늘 써버렸거든. 예. 다음 주에 노조하고 이제 노조 파업한 다음에 문재인과 노조가 막 싸우는 걸로 지금 다음 주 댓글 작업 논리 짜고 있는데, 다음 주 일감을 내가 미리 초를 쳤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싫어합니까? 아이, 시사 소설방이라고 몇 번을 말해. 여기까지 소설이야.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 예. 나 요즘에 연재 소설 쓰잖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들을만 하시던가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레전드에 아까 어떤 분이 쓰던데
그 이전 방송보다 그 더 감동했다는 건 나는 언제나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된 거야. 그래서 들리는 거야. 지금부터 한 2주 동안은 내가 또 내가 여기 써놨죠.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을 문재인 대통령에서 갈라치는 게 재벌들의 계책이다. 중도 세력을 갈라치기 위해서 탁현민을 지지하고 탁현민을 옹호하는 거 중도 세력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이 탁현민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그래서 중도 세력들을 문재인에게 등 돌리게 하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노동자들을 욕해서 진보 세력을 문재인에게 등 돌리게 하려는 거야. 입에 침 발랐어.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예. 자,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업 부탁드립니다. 5479분의 업을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더 많이 보던데. 예, 하여튼 오늘 업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꿀잼 해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망치고 있는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업로더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시청자들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님들께 고맙다라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유튜브 시청하시고요. 올려주시는 업로더분들 6분들 참대장님, 양웬니님, 그 베티고양이님, 그 다음에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이분들께 감사 인사하세요. 그리고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풍행공님께도 감사 인사를 남기시고요. 자, 언제까지 올릴지 몰라. 내가 어느 날 모두 올리지 마세요. 그럼 모두 못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은 진실을 들을 길이 막히는 거지. 내가 잠수를 안 타고 그냥 올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수. 그럴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 일이 없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돈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봐주는 거, 그게 최고의 후원이라 그랬죠? 예, 자, 오늘도 생방송 시청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4.19 혁명 이후에 5.16, 그 다음에 80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전두환, 독립운동 이후에 이승만, 그리고 87년 60항쟁 이후에 노태우, 이렇게 죽 서서 개줬던 역사들 또다시 반복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누가 있어? 하 사장님이 계시잖아.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맨날 마이크에 떠들잖아. 분명한 전달이니까 잘 들으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고, 제대로 안 듣고 안 따라오면 또 죽 서서 개 주는 거고, 나는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 사장님의 다음 그 이벤트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안에 열받아 뒤질걸? 자,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다. 그 일이 가능할까요?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다. 그 일이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됩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 속담에 낙타가 가면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 속담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자, 저는 내일도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안내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는 재방송이 없을 수 있어요. 재방송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전기가 나가. 전기시설을 바꾼대요. 3시간 동안은 망치부인 방송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았죠? 내일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는 재방송이 없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대신 내가 공약, 내일은 1시부터 방송할게요. 아셨죠? 예, 내일은 1시부터 방송할 테니까 10시부터 망치부인 방송 안 한다고 막
이거 무슨 일 있냐고 막 문자 보내고 그럼 다 차단할 거야. 망치 부인이었어요. 차단 부인, 블랙 부인, 망치 부인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